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3권 제1부 항일혁명. 회고록 3권의 앞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다음과 같은 친필 명제가 있습니다.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하여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친 사람들만이 저국이 얼마나 귀중하고 저국에로 다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시련에 찬 길인가를 진정 뼈에 사무치게 느낀다고 말할 수 있다. 김일성. 제7장 인민의 세상. 1. 보금자리. 우리는 1933년 2월 중순에 만호인의 안내를 받으며 왕청 유격구로 향하였다. 20일 동안 산전막에서 정치 토론만 하며 갑갑하게 지내던 18명의 유격대원들은 행길에 나서자 신바람이 나서 걸음을 다그치었다. 겨우내 겪어온 시련의 흔적들이 채 가져지지 않았건만 대원은 정신하고 생기발랄하였다. 지금 왕청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고장의 특징이 무엇인가고 물으면 현장의 연설이 길고 서학교의 길이가 길고 골짜기가 긴 것으로 유명합지요 하는 기지 있는 말로 대답하곤 한다고 한다. 아마도 그것은 농지를 즐기는 왕청지방 해학가들이 자기 고장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지어낸 말인 것 같다. 1933년 당시의 나에게 만일 그런 명구가 있었다면 모진 권경을 치르고 난 전우들에게 한바탕 유쾌한 웃음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때 왕청이 어떤 고장입니까 하는 대원들의 물음에 그저 망명자가 많은 고장이라는 대답밖에 해주지 못하였다. 망명자가 많은 고장이라는 말은 혁명가가 많은 고장이라는 뜻이다. 왕청은 간도의 여러 현들 중에서도 일찍부터 반일 독립운동이 가장 백열화된 지방의 하나였다. 백전노장 홍범도가 일본군 토벌대를 대패시킨 전장도 여기에 있었고 서일, 김좌진, 리범석 등이 이끄는 북로군정서 독립군의 활동기지도 이곳에 있었다. 리동희는 이 일대에서 독립군 인재 양성에 심원을 바치었다. 독립군의 맹활약과 독립운동자들의 출몰은 이 지방 인민들의 민족적 각성을 촉진시켰고 그들을 반일 애국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독립군 운동이 절악 단계에 들어서고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연해주 지방과 소만 국경 일대로 자치를 감춘 다음부터 왕청지방에서의 민족해방투쟁 영도권은 점차 공산주의자들의 수중에 장악되었고 투쟁의 주류도 민족주의 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 운동으로 전환되었다. 민족주의자들이 걸고 온 애국애족의 토양 위에서 새 사조의 선각자들은 공산주의 운동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그 운동의 동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민족운동의 주체로 등장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압도적 다수는 공산주의 운동으로 방향전환을 하였다. 공산주의 운동 대열 내에는 처음부터 공산주의 길을 걸은 사람들도 있었고 처음에는 민족주의를 신봉하다가 사상개조 과정을 거쳐 점차 공산주의자로 된 사람들도 있었다. 아무런 주의에도 관계하지 않은 말쑥한 새 사람들만을 가지고 공산주의 운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혁명발전에서 우리가 지침으로 삼고 있는 계승과 혁신의 원리다. 공산주의 사상이 인류 사상사에서 최고봉의 사상이고 공산주의 운동이 모든 형태의 혁명운동 가운데서 최고 단계의 혁명운동이라고 하여 이 운동이 아무것도 없는 빈토에서 발전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어쨌든 왕청은 반일 투쟁 역사가 깊고 군중 토대가 좋으며 정치적 지반도 튼튼한 것이었다. 저국의 유급지구와의 거리도 가깝고 간도지방 애국문화 계몽운동의 중심지인 연길 영종지구와도 이웃하고 있어 이모저모로 좋았다. 물이 깊어야 고기가 모인다는 말도 있지만 이런 고장에 혁명가들이 많이 집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고학을 하려면 일본으로 가고 흘레불을 먹으려면 소련으로 가고 혁명을 하려면 간도로 가라는 유행어는 동만을 광복운동의 최전방으로 보고 그것을 끝없이 동경하던 당시 조선 청년들의 심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 간도로 가는 것은 화구 앞으로 가는 것과 같이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혁명을 더 본때 있게 하기 위하여 그 화구 앞으로 주저없이 돌진하였다. 유격구로 향하는 우리의 걸음이 그렇게도 경쾌했던 것은 거기에 기름진 음식이나 푹신한 잠자리가 기다리고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거기에 생사를 같이 할 동지들이 있고 인민이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디디고 다닐 땅이 있으며 일본 천황의 칙령이나 청덕제령으로서도 뒤집어 버릴 수 없는 우리식의 참 세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만호인을 앞세우고 전강로로 향하던 1933년 2월은 동만 각지에서 유격근거지 창설 사업이 기본적으로 완료되어 그 생활력을 나타내기 시작한 뒤였다. 유격근거지를 건설하고 그에 기초하여 적극적인 무장투쟁을 벌이는 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이미 겨울명월구회의에서 그 사상을 제시하고 방침으로 채택했던 중심과업의 하나였다. 우리는 그때 무력항쟁을 하자면 진지를 꾸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진지란 유격근거지를 의미하는 우리식의 소박한 표현이었다. 우리가 겨울명월구회의에서 논의된 해방지구 형태의 유격근거지 창설에 관한 문제를 독립적인 의제로 내세우고 그 실현 방도를 다시금 진지하게 모색한 것은 1932년 봄의 서사하회의에서였다. 이 회의가 있은 후 우리는 간도 여러 지방들의 유능한 지도 핵심들을 파견하여 농촌혁명화를 다그치었다. 이것은 해방지구 형태의 유격근거지를 건설하기 위한 첫 단계의 작업이었다. 혁명화된 농촌지역은 유격구가 꾸려질 때까지 반일인민 유격대가 발을 붙이고 활동할 수 있는 임시거점으로 되었으며 유격근거지가 탄생할 수 있는 바탕으로 되었다. 겨울명월구회의에서 리상적인 후보지로 선정되었던 안도, 연길, 왕청, 화령, 훈춘의 산악지대들인 우복동, 왕우구, 해란구, 석인구, 삼도만, 서왕청, 가야호, 여영구, 어랑천, 대황구, 연통나자를 비롯한 여러 고장들의 유격근거지가 속속 건설되었다. 간도의 산악지대들이 건설된 유격구역들에는 적들과의 첨예한 대결 속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바친 견인불발의 노력과 그들이 겪은 피어린 진통이 깃들어 있다. 두만강 연안의 유격근거지들을 꾸리는 데서 양성령, 리광, 장령산, 최춘국, 주진, 박동군, 박길, 김일환, 자령덕, 강석환, 안길, 리국진, 리봉수를 비롯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바친 선혈과 로고는 역사의 길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 당시 국내와 해외에서 한다 하는 인물들은 앞을 다투어 간도지방의 유격근거지들에 집결하였다. 왕청지구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김백령, 조동욱, 최성숙, 전문진을 비롯한 북만의 공산주의자들도 서왕청으로 찾아왔다. 서왕청의 새 주민들 가운데는 연해주 지방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과 독립운동자들도 있었고 적구에서 단연간 지하활동을 해오다가 정체가 탄로되어 투쟁 무대를 바꾼 사람들도 있었으며 조선혁명의 중심이 간도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월경 탈출한 국내의 애국인사들과 막수주의 신봉자들도 있었다. 동만의 유격근거지들로는 이처럼 혁명에 참가할 각오가 되어 있거나 실천 투쟁 속에서 직접적으로 단련된 풍부한 투쟁 경험을 가진 정수분자들이 들어왔다. 그러므로 주민 구성도 대왕 정하의 정수처럼 깨끗하였다. 그 기계와 담력으로 말하면 전부가 일당백이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채권지가 마련된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항일 근거지들에서 유격대오를 늘리고 당, 공청을 비롯하여 반제동맹, 농민협회, 반일분여회, 아동단, 조기대, 소년선봉대와 같은 계층별 조직들과 반군사 조직들을 내옴으로써 전민항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우리의 선대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이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인민에게 주고 인민의利益을 진정으로 옹호하고 대변하는 혁명 정권이 유격구역마다에서 태어나 인민의 보금자리를 꾸리기 시작했다. 혁명 정권은 사람들에게 땅을 주고 노동의 권리를 주고 누구나 무상으로 공부하며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었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만민평등의 이념이 실현된 사회, 서로 덮고 이끌어주고 위해주며 받들어주는 고상한 윤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건설하였다. 유격구에는 개화장을 짚고 거들먹거리는 부자도 없었고 빚과 세금에 짓눌려 세상을 한탄하며 통곡하는 사람도 없었다. 유격근거지들에는 그 어떤 순환이나 고통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나래치는 희열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온갖 사회악과 구석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주적인 새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인민들의 낭만이었다.
인민혁명 정부가 나누어진 부녀지에 말뚝을 박아놓고 꽹가리를 울리며 춤을 추는 농민들의 모습은 간도의 불모지에서 조선 공산주의자들만이 창조해낼 수 있었던 세기적인 화폭이며 천지개벽이었다. 끝없는 유혈과 희생을 동반하는 시련에 찬 생활이었으나 사람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으며 노래가 있었다. 적들이 그 어떤 도발이나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고 동방일각의 거연이 솟아 민족해방의 장엄한 새 역사를 개척해가는 간도지방의 유격 근거지들은 저국인민들의 찬탄과 동경을 자아내는 낙원으로 지상천국으로 되었다. 조선민족은 그 거주지와 이념에 관계없이 공산주의자들이 피로써 쌓아올린 이 성세를 저국해방의 유일한 등대로 바라보며 중심으로 지지성원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유격군은 사람들이 낭만과 희열과 희망에 넘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었으며 수천 년을 두고 꿈꿔온 인민의 승망을 꽃피워준 리상향이었다. 유격근거지의 존재는 더욱더 대봉영의 우두머리들에게 있어서 만성적인 우환거리로 되었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의 북부지대와 잇닿아 있는 이 지대를 그들은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겼다. 간도 일대를 반만항일의 심장부이며 북으로부터 조선을 지나 일본으로 향하는 공산당의 동맥이기도 하다고 한 닭가기 닭개오의 표현은 적중한 것이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동만의 유격근거지를 가리켜 동양평화의 암이라고 불렀다. 이 말 속에는 유격근거지에 대한 일본 군국주의 집단의 공포심리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 일본 지국주의자들이 간도의 유격근거지들을 동양평화의 암이라고 본 것은 일대 영역이 특별히 넓거나 이 지방의 관동군을 제압할 만한 공산주의자들의 대무력이 진을 치고 있어서가 아니었다. 간도에서 던진 작탄이 도쿄의 궁성이나 대본영의 지붕 위에 날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이 간도를 눈에 든 가시처럼 위험시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지역 주민의 절대 다수가 반일 감정이 극렬한 조선 사람들이고 그 조선 사람의 대부분이 일본의 지배를 반대하는 일이라면 일신을 초계와 같이 내던질 수 있는 혁명성이 강한 주민들이라는 데 있었다. 간도지방 공산당원들과 공청원들의 9할 이상이 조선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일본 지배층이 이 지대의 유격구역들을 만주 통치에서의 최대의 두통거리로 여기게 된 까닭을 쉽사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을사조약과 한일합병을 반대하여 국내와 만주 광야에서 10년 유효의 항쟁을 계속해온 의병시대의 영장들과 독립군 잔유 세력의 대부분도 이것에 남아 화승대로 일본 군경들을 겨누고 있었다. 조중 양국 공산주의자들의 형제적 우정과 혈연적 유대의 번복이도 여기에서 창조되어 만주 전토와 전 중국적인 관도에로 확대되고 있었다. 간도의 유격근거지들은 동양평화의 암이 아니라 동양평화의 꽃이며 등대였다. 유격근거지를 꾸리기 위한 우리 혁명의 전략적 과업은 항일무장투쟁을 그 11개 말살하려고 미쳐 날뛰던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무차별적인 토벌에 의하여 엄중한 시련에 부딪히었다. 그러나 적의 초토화 작전은 오히려 간도 땅에서 유격근거지의 창설 과정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다. 1932년 봄 관동군과 조선군, 조선주둔군, 조선군은 이른바 간도 처리방책이라는 것을 협의하였다. 이것은 조선군 소속의臨時 파견대를 투입하여 간도지방의 혁명운동을 단합하려는 흉악한 모의였다. 이 모의에 따라 라남 사단 소속의 일본군 연대를 기관으로 하고 경원수비대, 기병, 야포병, 한 개의 비행중대까지 포함한 간도臨時 파견대는 수수 춘왕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던 동만 4개 현의 모든 전락들과 시가지들을 관역으로 삼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 인간의 자주적인 삶을 위해 골기한 모든 생명들과 그들의 보금자리들의 사정없는 포화를 들씌웠다. 1932년 4월 초에 대감자 습격을 시발점으로 하여 왕청의 산과 들도 피바다에 잠겼다. 대감자는 한때 리광이, 리웅걸, 김영범 등과 함께 추수투쟁을 지휘하던 것이고 김철, 양성령, 김은식, 리응만, 리원섭 등 투사들이 공안국을 습격하여 무장을 탈취하던 부락이다. 대포와 기관총 비행기로 무장한 라남 19사단의 대병력이 물밀듯이 쓸어들어오자 이 불악에 주둔하고 있던 왕덕림 휘하의 구국군 부대는 마반산을 넘어 서대파로 황급히 철수하였으며 마을의 보위대도 저항을 포기하고 토벌군에 투항하였다.
대감자를 점령한 일본군은 연이어 비행기로 왕청 시가를 들부시고 주민 가옥들에 달려들어 살인, 방화, 약탈을 감행하기 시작했다. 왕청 시내에서 제일 큰 지주이고 부호인 리항정의 집도 점령군에 의해 불타버리었다. 그 다음은 덕원리와 상경리가 불바다로 변하였다. 이 터벌이 얼마나 자랑무도하고 광란적인 것이었던지 왕청 사람들은 그때 이런 노래까지 지어 불렀다. 1932년 4월 6일 대감자에서 반일전쟁 개막되었다. 대포알은 앞뒷산에 들들 울리고 기관총과 유산탄은 빗발 같도다. 비행기는 공중에서 폭탄을 던져 무산대중 학살을 능사로 한다. 대두천의 화염은 하늘에 닿고 덕원리의 농촌은 제토뿐이다. 무제양민 죽음은 들에 널리고 왕청 들엔 인적이 고요하구나. 만주 땅에 살고 있는 무산대중아, 일치단결 일어나 써나가자. 우리들은 끓는 피로 전쟁장에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리라. 소왕청과 대왕청 고란으로는 야수들의 토벌에 집을 잃고 혈육을 잃은 피난민들의 분류가 그칠 새 없이 흘러들었다. 일본의 비행기들은 일반 주민들밖에 없는 그 인파를 향해서도 폭탄을 마구 던졌다. 수정같이 맑은 왕청의 강물은 삽시간에 선열로 물들었다. 어떤 날은 그 강물로 학살된 사람들의 장자가 떠내려가기도 하였다. 만호인이 우리를 데려다준 전강루도 간도 임시 파견대 살인마들의 행패가 심했던 고장이었다. 이 고장에 달려든 적들은 수십 명의 청장년들과 부녀자들, 어린이들을 불붙는 집에 걷어놓고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마을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동만의 여러 현들에서 전강루 참안에 제하여 전체 동포들에게 과밀하는 경문이 배포되어 돌아간 것만 보아도 이 토벌의 규모와 야만성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간도혁명의 중요한 발원지들의 하나인 소왕청과 라자구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전강로는 일찍부터 항일투쟁의 세례를 많이 받아온 고장이었다. 수천 명의 농민들과 뗏목꾼들, 재벌 노동자들이 한데 뒤섞여 와구라구라는 이 고란에는 당 공청을 비롯한 전위 조직과 함께 계층별로 되는 혁명 조직들이 다 들어가 있었다. 이 조직들이 군중을 동원하여 춘왕투쟁 때에는 마을의 둥지를 틀고 있는 보이단을 들부시기까지 하였다. 군중의 기세에 겁을 집어먹은 보이단원들은 그때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도 못하고 토비가 되고 말았다. 투쟁은 승리하였으나 혁명군중은 13명의 희생자를 내었다. 이런 투쟁의 와중에서 전강로는 우수한 혁명가들을 배출하는 온상으로 되었다. 왕청 유격대 3중대장이었던 장영산도 전강로에서 3차구까지 다니는 뗏목꾼으로 일하던 사람이었다. 리광이 백호장의 간판을 가지고 활동하던 하마탕은 이 마을로부터 수십 리밖에 되지 않는 곳에 있었다. 적들은 공산당원 한 명만 있어도 그 불악 주민들을 전멸시키었다. 공산당원 한 명을 없애기 위해서는 100명의 군종을 죽여도 좋다는 것이 일본 군경들이 제창한 구호였다. 중일전쟁 때 화북 주둔 일본군 사령관인 오카무라 야스지가 화북지방의 해방구들을 공격할 때 적용했다는 삼광정책,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불사르고 모조리 약탈하는 정책. 삼광정책은 사실상 1920년대 간도 토벌에서 벌써 감행되었고 193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동만의 방방곡곡에서 유격구역들을 초토화하는 본격적인 실천행동으로 그 진면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놓았다. 조선과 만주 대륙에서 일제가 제창한 삼광정책과 이른바 비민 분리를 목적했던 집단불합 정책은 알제리의 항쟁 세력을 탄압하는 군사작전에서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적용되었고 위엔남 땅에서 미군에 의해 더욱 완성되었다. 삼도만, 해란구, 영정, 복림동을 비롯한 연길현에 이름 있는 혁명촌들도 모두 죽음으로 덮였다. 훈순현의 사만리 일대에서는 1600여 호의 집들이 불에 타버렸다. 연길 한계현에서 학살된 사람들의 수만 해도 무려 1만여 명에 달하였으니 간도 임시 파견대의 죄행을 무슨 말로 다 고발할 수 있겠는가. 일본군은 간도인민들의 생명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초보적인 생존수단인 화식도구까지도 모조리 파괴하였다. 밥도 못해 먹게 가마를 깨뜨리는가 하면 노전을 드러내고 구들장을 파헤치었다.
나중에는 집을 허물고 달구지들을 끌고 와 제목들을 대두천 시내로 실어갔다. 사람들은 불막에서 잠을 자고 가마 대신 자갈돌을 달고 밥을 지어 먹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산으로 피신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감자나 대두천과 같은 시가지로 내려가지 않으면 모조리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토벌군의 강압적인 대거령은 지주들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았다. 항일무장 부대들이 소비하는 식량과 생활 필수품에 적지 않은 몫이 지주나 자산가들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비밀이 아니었다. 적들은 이 원천마저 봉쇄함으로써 식량과 피복의 부족을 상시적으로 느끼고 있는 혁명군을 완전히 질식시키려는 것이었다. 터벌대의 검질긴 추격을 피해 혁명군중은 끼니를 번지며 산중에서 헤매였다. 그러나 산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것은 아니었다. 아무리 깊은 골짜기도 막바지까지 가면 더 들어갈 것이 없었다. 막바지가 낮으면 더 올라가지 못하고 수림 속에 몸을 숨기곤 하였는데 이런 때에 어린애들이 울음소리라도 내면 몰살을 당하는 판이었다. 어떤 여인은 터벌대가 근처에 와서 돌아칠 때 등에 업힌 갓난아이가 울음소리를 낼까봐 입에 젖꼭지를 물리고 품에 꼭 끌어안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적의 총구 앞에 놓여있는 수십 수백 명에 달하는 혁명군중의 신변안전을 지켜낼 수가 없었다. 터벌대가 돌아간 다음 아이를 보니 그 어린 것은 벌써 숨져 있었다. 이런 비극은 간도 어느 마을 어느 골짜기에나 다 있었던 비일비재의 일화이다. 이런 폐단을 없애려고 어떤 고장에서는 애기들에게 아편을 먹이기도 하였다. 아편을 먹이면 아이들이 잠에 취해서 울지 못하였다. 어떤 여성들은 거듭되는 적의 토벌의 성화를 먹다 못해 눈물을 머금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남에게 주기까지 하였다. 유격구의 혁명군중과 전우들을 위하여 목숨보다도 귀중한 항일의 위협을 위하여 이 나라 여인들은 이처럼 비싼 대가를 치렀다. 부르주아 인도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의 모성애를 두고 비난할 것이다. 자식들의 운명에 그처럼 무심한 여자들이 어디 있고 자식들의 생명 앞에서 그토록 무책임한 모성들이 어디 있는가고. 그러나 그 애어린 육체들에서 생명의 불꽃을 꺼버린 책임을 이 나라 여인들에게 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기 자식의 햇솜 같은 육체를 가랑잎으로 묻을 때, 그리고 남의 집 대문 앞에 사랑하는 자식을 떼두고 갈 때, 유격구 여인들의 눈에서 얼마나 많은 피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들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패였는가를 안다면 간도 땅의 살인 백종의 무리들을 파견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저주와 증오를 퍼붓게 될 것이다. 이 나라 여인들의 모성에 참을 수 없는 시련을 강요한 죄악은 전적으로 일본 군국주의 살인마들에 의하여 빚어진 것이었다. 일본이 과거를 청산하자면 반드시 이런 죄악을 반성해보아야 한다. 자기가 저지른 범죄의 자취를 돌아보고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물론 유쾌한 일로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런 반성이 아무리 쓰고 굴욕적인 것이라 하여도 남의 집 울바자 밑에 자기의 살부치를 떼두고 가든가 어린 자식의 목구멍에 아편덩이를 밀어놓을 때에 우리 어머니들과 누이들이 느끼던 그런 고통보다야 훨씬 가볍지 않겠는가. 일본 지배층이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그 무슨 증거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지난날 일본군에 의해 참살된 수백만 조선 사람들에 대한 가증스러운 모독으로 될 것이다. 혁명군중 앞에는 외놈들의 요구대로 도시로 내려가는가 아니면 그 요구를 거역하고 더 깊은 산중에 들어가 생계를 유지하며 투쟁을 계속하는가 하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었다. 고향의 문전옥답을 버리고 간도 땅에 온 조선 사람들 치고 왜군이 도사리고 있는 시가지에 가겠다고 응해 나설 사람이 과연 몇이겠는가. 간도 주민의 대부분은 일제의 식민지적 수탈로 인하여 경제적 지반을 잃고 율도국과 같은 리상향을 꿈꾸며 살 길을 찾아 남부 여대의 길을 떠난 영세농민들이었다. 그들은 관원들과 토착지주들에게 등껍질을 벗기우면서도 노야령, 할바령 산줄기들의 비탈과 골짜기들에서 억척스럽게 돌을 주워내고 나무뿌리를 뽑아냈다. 화전 농사는 고되고 가난은 변함없었으나 외놈의 등살을 모면할 수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해하였다. 그런데 그처럼 흉악무도한 왜군을 따라 도시로 내려가라고 하니 어느 누가 피땀으로 걸고 온 자기 집 터전에서 선뜻 발길을 떼겠는가. 이것은 대살육의 참변을 겪은 왕청 고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대 시련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토벌군의 행악질에 겁을 먹은 일부 주민들은 한 집 두 집 도시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새 세상을 열렬히 동경하고 갈망하는 절대다수의 군종은 적들의 공갈을 무릅쓰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다. 어젯날까지 한 동네에서 혁명우리의 뜻을 합치고 마음을 합치면서 동고동락의 길을 걷던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 각각 산과 도시로 흩어져 가게 되었다. 그때 산중에 남은 사람들은 현성, 백처구, 현성으로부터 100리나 떨어진 소왕청과 대왕청의 대수림지대로 깊숙이 이동하였다. 리치백 일가가 중경리에서 마천으로 옮겨간 것도 이 무렵이었다. 공산당 왕청 현의를 비롯한 현급 기관들은 소왕청의 본거지를 정하였다. 연기련 세진하와 태평구, 왕우구, 북동등지로 장소를 바꾸가며 활동하던 동만특위도 1933년 봄에는 소왕청 고란으로 들어와 리수구 골짜기의 자리를 잡았다. 소왕청은 간도혁명의 중심지가 되고 수도로 되었다. 우리와 중국당, 우리혁명과 중국혁명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되게 되었다. 왕청 유교 근거지는 여영구를 포괄하는 1구와 마천, 십리평을 포괄하는 2구를 비롯하여 5개의 혁명 조직구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당시의 왕청 유격대 역량은 3개 중대였는데 그 대표적인 지휘관들은 리광, 양성령, 김철, 장룡산, 최춘국, 리응만 등이었다. 이것이 내가 왕청에 대하여 알고 있은 대체적인 예비 지식이었다. 나에게 이런 예비 지식을 넣어준 사람은 왕청 유격대 창건자의 한 사람인 양성령과 현당석이 리영국이었다. 1932년 가을에 내가 부대를 데리고 이 고장에 와서 유격군 고지의 실태를 여해할 때 바로 그들이 나의 안내를 담당하였다. 나는 그때 왕청 현안의 여러 유격구들을 돌아다니며 기층당 조직들의 사업과 반일회, 반일분효회를 비롯한 대중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하였다. 또한 반일 부대들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공작원들의 사업 정령도 청취하였다. 우리가 소왕청에서 동만 각 현의 병기공장 성원들과 유격대 지휘관들을 모여놓고 작탄 강습을 진행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그 당시 왕청 간부들은 식량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농호가 수십 호밖에 되지 않던 소왕청의 좁은 고란에 1000명도 넘는 인파가 단번에 쓸어들었는데 유격구에는 그들을 먹여 살릴 만한 식량 예비가 전혀 없었다. 유격대가 적들을 치고 이따금씩 식량을 노획해 온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근거지 주민들의 입에 풀칠도 하기 어려웠다. 유격구의 척박한 떼기밭들에서 거두어들인 한해 수확량이란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식량을 해결하기 위한 당면한 타개책으로 중간지대의 추수 문제가 일정에 오르게 되었다. 중간지대란 적 통치구역과 유격근거지 사이에 놓여있는 무인초원들을 말한다. 소왕청과 대왕청 어기에도 빈 부락들이 여러 개 생겼다. 토벌대가 달려들어 살판치는 바람에 사람들은 모두 유격구와 적구로 갈라지고 중간지대에는 곡식만 남게 되었다. 그런 곡식들 중에는 적구로 내려간 지주들과 반동들의 것도 있고 토벌대 총탁에 밀려 백초구나 대두천 같은 것으로 강제 이주를 당한 농민들의 것도 있었다. 중간지대의 곡식에 대해서는 적구에서도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적구의 지주들과 반동들은 무장을 한 자위단의 오모를 받으면서 마차와 달구지들을 끌고 날마다 중간지대에 나타나 나다를 걷어갔다. 어떤 날은 그들이 탈곡장 근처에까지 와서 총질을 해댔다. 우리는 그때 이런 실정을 파악한 데 기초하여 모든 유격구들에서 추수대를 조직하며 근거지 인민들의 총동원으로 중간지대의 가을거지를 지체 없이 끝낼 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왕청 사람들과 함께 그 해결책을 상론하였다. 추수대는 소왕청 오기에서 곡식을 베면서 대두천 방향으로 내려갔다. 그날 벤 곡식은 그날로 털어서 창고에 넣고 유격구 주민들에게 분배하였다. 13호천 아래부터는 조기대가 보초를 서주어야 추수를 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오연발로 무장한 자위단의 습격을 면할 수가 없었다. 어떤 날은 추수대가 새하얗게 달라붙어 곡식을 베고 있는 포존을 사이에 두고 조기대와 자위단 사이에 맹렬한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한 줌의 나다를 위해 야밤 삼경에도 쉬지 못하고 결사적인 추수전을 벌리는 왕청인민들의 모습은 우리를 무척 감동시켰다. 비록 간과하기는 하지만 근고지에서 내사가 우리의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보고 나는 그때 매우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소왕청을 떠났었다. 나는 유격근거지로 되돌아가면서 자기 앞에 2가지 큰 과제를 내세웠다.
하나는 유격대오를 대폭 누리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활동 무대를 두만강 연안으로 옮기게 된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 맞게 각계각층의 애국 역량을 한데 묶어 세우기 위한 통일전선 사업과 중국인 반일 부대들과의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리자는 것이었다. 만호인은 우리를 전강로까지 안내해주고 라작으로 돌아갔다. 만호인을 대신하여 우리를 안내한 성미가 걸걸한 반일 회원은 왕청 유격대 서부대들이 그동안 여영구와 사수평에서 일본 침략군 토벌대를 탑색인 데 대하여 옛말처럼 구수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는 다음날 반일인민 유격대라고 쓴 깃발을 앞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왕청 1구의 서재지인 여영구 유격구역에 들어섰다. 훗날 내 곁에서 전령병으로 복무하다가 전사한 최금산의 숙모 홍영화가 수문화 문명되는 아동단원들을 데리고 신장로에 뛰어나와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열광적으로 마중해 주었다. 그 여자는 왕청 1구 당위원회 산하에서 부녀사업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유격대와 반일부대에 대한 후원을 잘하여 군민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그날 여영구 인민들은 우리에게 기장떡도 해주고 메밀국수도 눌러주었다. 저녁에는 아동단원들을 내세워 공연도 해주었다. 김일성 부대에 대한 소문이 벌써 몇 달 전부터 돌았습니다. 남만에 나갔다가 북만에 들어와서 도나와 액목을 쳤다는 소식도 다 들었습니다. 우리 고장 사람들이 김대장 부대를 눈이 까매서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더 든든해집니다. 공연이 끝난 다음 군대와 인민이 한데 어울려 오락회를 하고 있을 때 내 곁에서 그 광경을 눈물겹게 바라보고 있던 왕청 1구당위원회 조직부장 리운걸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와 함께 오락장을 떠나 구당위원회 사무실에서 유격구 사업을 장시간 논의하였다. 논의의 초점으로 된 것은 전강로와 같은 고장들에서 우리의 당조직과 혁명조직들을 어떤 방법으로 확대해 나가겠는가 하는 것과 유격구의 전체 인민을 어떻게 무장시키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우리의 담화가 유격구 보위에 대한 이야기로 한창 무르익어 가고 있을 때 적구에서 통신을 한 사람이 비밀 쪽지를 가지고 여영구로 찾아왔다. 그 쪽지에는 내일 대항구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 수비대 놈들이 유격구를 토벌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짤막한 글이 적혀 있었다. 지난해 섣달에 얻어맞은 분풀이를 하려고 올 테죠. 저 악기 같은 놈들이 글쎄 수천리길을 걸어온 기빈도 몰라봅니다. 그려. 우린 사실 김대장 부대를 여기서 며칠간 푹 쉬다 가게 하려고 했는데 정말 일이 공교롭게 됐습니다. 리운걸은 마치 일본군이 여영구를 토벌하려 오게 된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라도 한 것처럼 송구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공교롭게 되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몇 달 동안 싸움을 하지 못해서 모두들 손이 근질거리던 판인데 마침 잘 됐습니다. 대감자와 전강로, 덕원리, 사만리 참전해서 우리 인민이 흘린 핏값을 받아낼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말을 하고 나서 리광에게 부대를 데리고 여영구에 석히 와달라는 연락을 보냈다. 리운걸도 등이 달아서 마라초를 연방 태우다가 오락회장에 있는 조기대장을 불러들이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 표정을 살펴보니 청동은 용이라도 당장 내릴 듯한 기상이었다. 나는 리운걸의 팔소매를 잡고 웃으면서 그를 골상에 끌어다 앉혔다. 흥걸동무, 조기대원들에게 터볼 때가 온다는 소식을 알려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까? 오락회가 절정에 이른 것 같은데 흥이 다 깨질 수 있으니 그냥 놀게 놔두시오. 그 대신 1시간 후에는 조기대원들을 모두 집에 보내어 새벽까지 푹 재웁시다. 나도 오늘 밤에는 우리 동무들을 일찍 재우겠습니다. 토벌대의 기습 계획을 알리는 긴급 통보 앞에서 우리가 인차 림전 태세를 취하지 않고 군민의 오락회가 계속되도록 태연스럽게 방임해 둔 것은 사실 군사 실천상의 견지에서 볼 때 상식에 어그러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당위원회에서 조직부장직과 함께 군사 문제까지 책임지고 있는 리운걸이 초조해하며 불안스러운 눈길로 나를 쳐다본 것은 무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대원들이 오락회를 끝내고 숙소로 돌아갈 때까지도 그들에게 적구에서 온 통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여러에 지친 대원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전투 정황이 일단 제시되고 명령이 하달되면 어떤 철 심장도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다. 오늘 밤만은 제발 수면 시간을 침해하지 말자. 이 겨울에 그들이 잠인들 제대로 잤는가. 이것이 그날 밤 나를 사로잡은 생각이었다. 유격대를 용설하는 지휘관으로서는 삼가해야 할 그런 인정이라고나 할까. 어쨌든 밤 11시까지는 모든 대원들이 숙소에 돌아가 잠에 골아떨어졌다.
우리의 길 안내를 담당했던 전강로의 반일 회원과 적구에서 온 연락원은 나의 처사가 미타해서인지 자정이 지난 다음에도 눈을 붙이지 못하였다. 리운걸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치락거리었다. 나는 그에게 귓속말로 넌지시 물었다. 아까 행군을 해오면서 보니까 여영구 오기에 앞뒤 고지들이 묘하게 생겼던데 싸움을 거기서 벌리면 어떻겠어? 그 앞으로 자동차길이 나 있지. 내가 이런 말을 꺼내자 리운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대북구 서산 말입니까? 그것이야말로 싸움을 해볼 만한 금성탕지이지요. 나와 리운걸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오간 것은 새벽 4시경이었다. 얼마 후 우리는 여영구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북구 서산으로 올라갔다. 조기대장과 전강로에서 온 반일회원도 우리와 동행하였다. 서산 남쪽은 절벽이었는데 바로 그 밑으로 자동차길이 나 있었다. 자동차길과 평행으로 뻗은 강을 서통구라고 불렀다. 서산고지에는 바위돌들이 많았다. 그 바위돌들은 유격대가 의지하여 싸울 수 있는 훌륭한 천연 방어 축성물들이었다. 우리는 벼랑과 벼랑 사이에 여러 개의 돌무지를 쌓아놓은 다음 여영구 조기대 병력과 우리 부대 대원 전원, 별동대의 일부 성원들을 모두 서산으로 불러올리었다. 그리고는 온 땅을 파서 진지를 만들게 하고 전투명령을 하달하였다.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이런 것을 선조들은 금성탕지라고 하였다. 방비가 철통같이 튼튼한 성지라는 뜻이다. 공격자에겐 불리한 것이지만 방어자에겐 얼마나 유리한 명당인가. 그러나 금성탕지도 좋지만 나는 덕무들의 솜씨를 더 믿는다. 덕무들, 참변의 노래만 부르지 말고 오늘은 우리 인민이 흘린 피의 대가를 몇백 배로 받아내자. 피는 피로써. 나의 전투명령은 이런 선동연설로 끝났다. 그날 넉 대의 자동차에 분승하여 여영구 고란으로 쳐들어오던 80여 명의 일본군은 우리의 매복전술에 걸려들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대흥부의 일본 수비대는 다음 날도 있는 무력을 총동원하여 여영구로 쳐들어왔으나 무리 죽음을 내고 도주하였다. 이 전투가 바로 간도지방의 유격구역에 와서 우리가 치른 첫 전투였다. 역사책에는 아마 여영구 유격구 방위전투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저녁 여영구 사람들은 대북구 마을에서 전투 승리를 기념하는 경축 행사를 조직하였다. 이 행사가 지금도 내 인상에 남아있다.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나가서 주먹을 휘두르며 축하 연설을 하였는데 그 열도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나도 물론 그날 밤 격전 높은 연설을 하였다. 내가 여영구에서 어진우를 만난 것이 아마 그해 겨울이던지 그 전의 가을일 것이다. 그때 서북구 마을 인민들은 어진우가 아동단 지도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아동단 학교에서 우리에 대한 환영회를 열었다. 어진우는 그 환영회 때 내가 38식 보총을 짚고 연설하던 광경이 제일 인상이 깊었다고 하면서 나와 처음으로 상봉하던 때를 정정 감회 깊이 회상하곤 하였다. 그 당시 그의 나이가 15살인가 16살쯤 되었던 것 같다. 그때 그는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찬 싸창을 자꾸 만져보았다. 총임없이 탐나는 모양이었다. 우리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는 모두가 38식 보총이 아니면 성능이 높은 최신식 권총들이었다. 나는 어진우에게 유격대에 들고 싶은가고 물었다. 그는 들고 싶은데 나이가 어리다고 하면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였다. 우리는 다음 해였던지 그 다음 해인지 그를 왕청 사중대에 받아들이고 북만 원정에도 참가시키었다. 우리가 여영구에서 적들을 물리치고 유격구의 당사업과 군중단체들의 사업까지 여야하고 나서 서왕청으로 떠날 차비를 하고 있을 때 마침 그것에서 중요한 군사 문제를 두고 상론할 일이 있으니 마천으로 와주었으면 좋겠다는 기별이 왔다. 우리는 인차 여영구를 떠났다. 우리가 서왕청에 도착하였을 때 나를 맞이한 것은 왕윤성과 그 밖에 다른 두 사람이었다. 왕윤성을 일명 마영이라고도 하였는데 사람들은 본명보다도 그를 왕단오대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불렀다. 왕단오대란 머리가 유별나게 크다는 뜻이다. 나는 따고우제를 비롯한 유격구 간부들의 안내로 마천 북쪽 산기슭에 있는 리치백 노인네 집에 숙소를 정하고 거기에서 동만당 대표들을 만났다. 따고우제란 리영국의 별명인데 기꼭다리라는 뜻이다. 그 당시 그는 왕청현당에서 서기로 활동하고 있었다. 마천에 유동객 장소라고 부르는 독신자들의 합숙이 있지만 수용 인원이 많고 번잡하여 머무를 것이 못 된다고 하면서 소왕청 사람들은 나를 한사코 리치백 노인네 집에 있게 하였다. 리치백은 김중권의 장인 되는 분이었다. 그 노인의 부인을 서성녀라고 하였다.
리치백 노인네 가정은 온 일가가 혁명을 하는 애국적인 가정이었다. 나는 이 집에서 다부산자를 입고 왕윤성 일행과 담화를 하였다. 왕청 입성을 축하합니다. 이것이 왕단오대의 첫 인사말이었다.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나도 그의 손을 틀어잡고 반갑게 답례하였다. 왕청과 같이 소름소름한 고장에 와서 왕윤성과 같은 구면의 혁명가를 만난 것은 나에게 있어서 일종의 행운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내가 왕단오대를 맨 처음으로 만난 것은 남만 진출을 끝내고 안도에 돌아와 반일부대와의 사업에 부심하고 있던 때였다. 그때 왕윤성은 진안장과 함께 맹탄장 부대에서 구국군 공작을 하고 있었다. 북만 일대에 있던 맹탄장 부대가 안도지방으로 활동무대를 옮긴 목적은 연영 일대의 당치오자위군과 연계를 가지고 그들과의 합작을 성사시키자는 데 있었다. 구국군 부대에서 어이성과의 사업을 하고 있던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은 남북만 항일군의 연합을 통하여 만주전역에서 반일투쟁을 확대하려고 하였다. 어이성이 안도의 맹탄장 부대를 보낸 다른 하나의 목적은 아편을 입수하여 군자금을 충당하자는 데도 있었다. 안도 일대는 아편과 인삼의 주요한 산출지였다. 당치오도 부하들을 파견하여 안도의 아편을 독차지하려고 하였다. 그 당시 만주지방에서는 아편이 돈을 대신하는 위력한 등가물로 인정되고 있었다. 구국군이 돈하와 액목에서 김일성 동진의 부대와 함께 성시를 칠 수 있은 것은 아편 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도에서 아편을 대량 구입하여 나눠준 것이 대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계기로 되었거든요. 리광의 집에서 반일병사위원회를 할 때 왕윤성은 농담 절반, 진담 절반으로 나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우리는 그때 벌써 이런 비밀을 서슴없이 터놓을 수 있을 정도로 친숙한 사이가 되었었다. 왕윤성은 안도에 체류하는 기간 우리의 일을 많이 도와주었다. 내가 허진민이나 주보중한테 보내는 연락도 그가 하였고 주보중이나 허진민이 나에게 보내는 연락도 그가 맡아주었다. 왕윤성은 구국군 부대에서 선전 간사의 간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령부는 말할 것도 없고 연대부나 대대부, 중대부 같은 데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는 나와 구국군에 파견된 공산당원들 사이에서 전달장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사범학교 계통 출신의 인테리들이 대체로 그런 것처럼 왕윤성도 허우대는 크지만 성품이 매우 온화하고 선량하였다. 그는 영안에서 사범학교를 다닐 때 베이징, 남경, 천진과 같은 대도시들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온 동창생들의 영향을 받아 혁명활동을 시작한 사람이었다. 그가 직업적인 혁명가로 성장하는 과정에는 반성위의 영향도 컸다고 한다. 동만에서 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기 시작한 지금 김일성 동지에 대한 기대는 참으로 큽니다. 당사업, 유격대 사업, 구국군과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동만혁명이 유능한 전략가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때에 김일성 동지가 왕청에 온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는 동만과 북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변들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분석을 하였으며 동만당 앞에 제기되고 있는 당면 문제들을 두고 나와 함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하였다. 이날의 논의에서 절박한 문제로 상정된 것은 각 유격구역들에서 분산적으로 활동하는 중대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체계를 세우고 군사 역량을 질양적으로 시급히 확대 강화하는 문제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후 동장령과도 구체적인 협의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왕청의 유격대 중대들은 대대부의 통일적인 지휘하에서 움직이게 되었다. 그 후 동만의 다른 현들에서도 중대들을 총괄하는 대대들을 내오고 지휘관들을 새롭게 배치하는 개편 과정을 거쳐 유경운동의 본격적인 활성기를 준비하였다. 우리의 왕청 입성은 이처럼 인상적인 세부들과 사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얼마니서 우리는 인차 왕청 풍토에 익숙해질 수 있었다. 활동무대와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항시적으로 느끼고 나던 서먹서먹한 감정은 인차 세고장에 대한 애착과 호기심으로 바뀌어졌다. 1933년 당시의 나는 사실상 혈혈단신이나 다름없는 몸이었다. 어머니의 상실은 우리 삼형제를 고아로 만들었고 그 삼형제의 보금자리였던 서사하 갈밭부락의 정든 집에 거미줄을 내리게 하였다. 나에게 남은 것이란 남의 집에서 눈칫밥을 먹고 있는 두 동생과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고향집의 지붕 밑에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나라에 바치고 쓸쓸히 살아가고 계시는 저부모님들 뿐이었다. 그리고 꿈속에서도 무시로 떠오르는 그 고향에 대한 애잡잘한 향수뿐이었다.
저 부모님들에게 바치고 싶은 나의 효도는 고향집 토방에까지 가다올 수 없었고, 동생들을 돌봐주고 쓰다듬어주고 싶은 나의 욕망은 속절없는 걱정으로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제 내가 정을 기울일 것이란 유격구밖에 없었다. 유격구의 인미는 나의 조부모, 나의 부모, 나의 동생들을 대신하게 될 혈육이었다. 나는 서성녀 어머니의 모습에서 곧 우리 어머니의 인덕과 사랑과 음정을 되찾았다. 적들의 항시적인 봉쇄와 거듭되는 토벌 속에서 덕만의 유격 근거지들은 처음부터 중중첩첩한 시련의 고비들을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싸움도 많이 하고 피도 많이 흘리고 고뇌도 많았던 잊지 못할 역사의 땅 왕청. 어떤 날은 한 유격구에서 희생자가 수십 명씩 나기도 했고, 어떤 날은 주민 가옥들과 병실들이 수십 채씩이나 불에 타버리기도 했다. 병원들은 부상자들과 환자들로 초만원을 이뤘다. 어디서나 겪게 되는 식량의 결핍, 주기적으로 찾아드는 기근은 숱한 아사자를 내었다. 때로는 전염병 때문에 간도 전역이 무리 죽음의 선고를 받기도 하였다. 상점도 없고 시장도 없고 장사꾼도 없는 세계 유일의 비상업지대. 여기서는 화폐가 통용되지 않았고 가치법칙이 운을 내지 못하였다. 주민들의 옷과 신발은 군대의 전리품으로 충당하였다. 좌경의 전행으로 유격구의 공기는 이따금씩 불안에 떨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은 근고지 생활에서 주되는 것이 아니었다. 유격구의 생활에서 주도적 흐름을 이룬 것은 비록 제한적이고 상대적인 성격을 띈 것이기는 하지만 적의 포갑에서 해방된 사람들의 자유롭고 행복한 새생활과 낙천적인 정신상태였다. 곤란은 막심하였으나 군민의 기상은 백두의 메뿌리처럼 도도하였다. 일본과 만주국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는 이 조례고도와 같은 땅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문화와 도덕을 창조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유격근거지를 사랑하였다. 근거지를 고수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영적 미건은 동만 땅에서 매일처럼 발현되었다. 싸움 속에서 해가 뜨고 싸움 속에서 날이 저무는 북간도 오지, 천지를 뒤흔드는 폭음 속에서도 새생활 새윤리의 고거지성이 우렁차게 울리는 유격근거지는 내가 사랑하는 집으로 되었다.